밤사이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4월 4일 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네, 4월 4일 사땡입니다. 화요일이고요. 어제 밤사이 시장은 나스닥은 좀 상승하지 못한 채로 하락권에서 장중 내내 머무르는 모습, 러셀 2000도 마찬가지였고요. 반면 다우지수가 또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면서 이제 어제 과연 앞으로의 시장에 있어서 이 큰형님들이 계속해서 시장을 주도할 것인가, 아니면 상대적으로 부진한 다우 쪽에 있어서의 종목들이 다시금 날개를 펼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일단은 빅테크 쪽에 있어서 무게를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었죠. 어제 권동훈 부장님과 그런 얘기를 했는데, 밤사이 시장은 아쉽게도 나스닥에서 전기차 관련해서 특히나 테슬라의 주가 하락이 나타나면서 다우가 상대적인 강세를 보였던 밤사이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한 상황들, 유가 급등 이런 다양한 뉴스가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심층 인터뷰는 이분이 나오셨습니다. 네,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시장 이야기를, 지금 시장의 맥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가의 소식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또 월가에서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을 텐데요. 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랑 결혼하신다고요? 피곤하실 텐데,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대 지수는 혼조를 보였습니다. 국제유가가 엄청난 상승이 나타낸 가운데 다우지수 앞서 말씀드린 대로 1% 가까이 상승을 이어갔고요. 장중 내내 다우지수가 상승 흐름을 쭉 이어가는 모습, S&P 500은 장중에 좀 부침이 있긴 했습니다. 하락 전환하기도 했지만 이내에 다시 상승폭을 오후장 확대하면서 0.4% 가까이 오른 4,124포인트 선. 많이 올랐죠.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0.27% 소폭 하락했습니다. 장 막판에 낙폭을 좀 줄여갔고요. 12,189포인트 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국제유가가 WTI 기준으로 배럴당 80달러 선을 회복했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에 국제유가의 움직임이 60달러 선까지 내려갔다가 80달러 선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6.32%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국제유가의 이러한 강세의 움직임은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다 확인하셨을 겁니다. 감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감산을 하겠다라고 주말 사이에 전해진 그 뉴스와 함께 정유 관련한 종목들도 강세를 보였고요. 연준은 과연 다시 또 이거 유가 때문에 인플레이션 안 좋아질 것 같은데 이거 금리 어떻게 해야 하지 하면서 그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WTI 기준으로 보면은 지난해 4월 12일, 정확히 4월 12일 이후 거의 1년 만에 최대폭의 상승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고요. 장중에 8%까지 올라갔다가 후반에는 조금 상승폭이 줄어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오펙 플러스 소속 산유국들이 전날에 발표했죠. 111일 하루 동안 116만 배럴 규모의 자발적 추가 감산을 예고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시장에서 경기가 침체됨에 따라서 수요가 줄어드는 것에 선제적인 대응을 해서 가격을 안정하게 유지하겠다라는 것이 그들의 의견이었고요. 그래서 이에 따른 유가의 급등, 그리고 잠시 후에 보겠지만 정유주의 강세가 두드러지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밤사이에는 사실 가장 이슈가 됐던 건 이렇게 유가의 급등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나스닥 시장이 좀 출렁출렁였던 건 금리 이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나타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부담감이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기름을 붓고 있는 이런 상황들, 과연 연준은 다시 한번 더욱더 강한 매파적인 기조를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매파 중에 매파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오펙 플러스의 감산 결정이 좀 놀라운 일이었다라고 하며 유가는 변동성이 심해서 정확히 잡기는 어렵지만 일부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져서 페드가 일을 조금 더 하는데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지금 이제 이전에 발표됐었던 점도표상에서 더 이상은 없을 것이다. 많아봤자 1회 정도라고 이야기했지만 추가적인 유가의 급등세가 나타나게 된다면 여기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지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채권 시장을 보면요.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가 3.4% 수준의 등락을 보였고요. 2년물 같은 경우에는 9.6% 정도로 기록이 되는 모습. 그리고 달러 인덱스는 102선을 기록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유가가 정말 많이 올라서 어떻게 해야 하나 좀 우려가 되는데요. 그것보다 이제 어제 저희가 이제 방송 중에 주말 사이 발표됐었던 테슬라의 차량 인도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1분기 기록적인 인도량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어제자 이제 그 전주 금요일에 강세를 보였던 것을 좀 반납하는 좀 큰 폭의 하락을 보였는데요. 일단 얼마나 하락했는지 맵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 6%대 하락을 했습니다. 주가가 194달러 선으로 다시 한번 200달러 선 아래로 내려오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뭐 차량 인도는 사실 굉장히 급증을 했는데 그 마진에 대한 우려가 또 제기가 됐죠. 워낙에 차량 가격을 인하한 가운데 차량 인도 대수의 증가, 그리고 이번에 이제 미국의 IRA 관련한 세부 내용이 이제 공개가 되는 그 상황 속에서 미국 전기차 다수 모델은 아니고요. 소수 모델이긴 하지만 일부 모델에 대해서 추가적인 그 보조금 혜택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은 테슬라에 국한된 건 아니고요. 사실 뭐 포드를 비롯한 다른 전기차에도 영향을 미쳐서 어제 이제 관련해서 전기차 종목들이 다시 하락 전환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드의 주가는 0.64% 소폭 올랐고요. GM은 1%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GM 같은 경우에는 그 상승의 배경이 1분기 판매량이 18% 증가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분기 미국에서 60만 대가 넘는 차량을 인도를 했고요. 이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18% 증가했습니다. 1분기 시장 점유율이 좀 빠르게 늘고 있고 재고나 가격이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올 봄에 픽업 트럭, 대표 픽업 트럭 모델인 쉐보레 실버라도의 전기차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기대감. 그러나 아쉽게도 주가는 큰 폭으로 오르지는 못했고, 제한적인 흐름이 나타난 가운데 GM의 주가는 소폭 1%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 가운데 빅테크 종목들 주가 움직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0.37% 소폭 하락했고요. 애플의 주가는 0.7% 상승. 상승했고 엔비디아 주가 0.6% 오른 가운데 어제 반도체주들은 좀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엔비디아, 인텔은 0.6% 상승한 데 반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지금 중국의 좀 공격 아닌 공격을 받고 있죠. 1.2% 하락. 퀄컴의 주가도 2% 하락. AMD도 1.4%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구글, 메타 등의 종목들도 0.5에서 0.6%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습니다. 아마존의 주가는 0.8% 소폭 하락했고요. 필수 소비재 쪽 이제 뭐 월마트, 코스트코 등의 종목들은 소폭 상승. 그렇게 크게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에너지 섹터 우측으로 쫙 가볼까요? 진한 초록불을 켜고 있죠. 밤사이 국제유가의 급등, 이 가운데 엑스모빌의 주가 5.9% 그리고 쉐보론도 4.6% 올랐고요. 옥시덴드 페트롤리움의 주가도 4%대. 자, 이 가운데 이제 가운데 있는 헬스케어 섹터도 일부 종목들의 상승, 그리고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같은 경우에는 4.5%대 큰 폭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보험 요율 관련해서 그
헬스케어 어드밴테이지 플랜이 2023년부터 2024년까지 3% 이상의 수익 증가를 보일 것이다 라는 분석과 함께 주가는 올랐고요. 옆에 이제 금융주 가운데서는 UBS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UBS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크레딧 스위스 인수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라고 시장에 전해지면서 주가는 3%대 하락을 했는데, 이번 인수로 인해서 UBS 직원의 최대 30%가 실직할 수도 있다라는 스위스 언론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자, 태양광 관련된 종목 중에서 퍼스트솔라 같은 경우에는요, 모건 스탠리에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한 후에 주가가 4%대 하락을 했습니다. 주가가 이미 좀 많이 오른 데 따른 부담감이 있다라는 것이 이번 투자 의견 하향의 배경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소매업체 중에서 메이시스의 주가가 JP모건이 비중 확대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면서 7% 넘게 올랐습니다. 재정적 변곡점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제 앞으로는 뭐 지금 상황 속에서 안 좋은 것에 있어서 좀 좋은 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투자 의견 상향 조정의 배경이 됐고요. 주가는 7% 넘는 큰 폭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맥도날드가 감원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주가는 어젯밤에 2%대 강세를 보이면서 0.9%대 강세를 보이면서 282달러 선 기록을 했는데요. 이번 주부터 정리 해고를 하겠다라고 했고요. 지금 전 세계 관리나 직영 매장 부분의 직원이 15만 명에 이르는데 지금 대규모 정리 해고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감원은 하긴 하지만 맥도날드의 수익성은 계속해서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지금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면서 지난 31일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주가는 밤 사이에도 1% 가까운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를 보면은 일부 이제 나스닥 관련한 종목들, 그러니까 특히나 테슬라의 주가가 하락이 나스닥 시장의 하락을 이끌었고요. 이 밖의 종목들은 좀 선방하는 모습, 4월에도 계속된 소폭이지만 강세를 이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2부는 4월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잠시 후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각 6시 44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분과 함께 시장을 보면은 기분이 좋아집니다. 왜냐면요, 요즘에 좋은 이야기 많이 하시거든요. 이번에도 과연 좋은 이야기를 이어가실지 여쭤보겠습니다.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3월 시장이 계속 좋았어요. 물론 이제 중간에 네. 부침이 뭐 은행 이슈 때문에 있긴 했지만 뭔가 이제 다시 수면 아래로 내려간 그런 느낌인 거죠. 이제 완전하게 내려간 건 아니고 느낌인 겁니다. 최근의 시장 흐름을 이제 우리 수석님께서 느끼시기에는 어땠는지. 최근 흐름이요. 그 투자 격언을 보면 주가는 두려움의 벽을 타고 오른다는 월가의 격언이 있어요. 그렇죠. 아마 3월 증시 흐름을 가장 잘 비유해주는 격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시장 투자자들 개인뿐만이 아니라 기관에서 운용하시는 분들을 만나봐도 네. 경제 지표를 통해서는 분명히 이성적으로는 증시가 좀 앞으로 좀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심리 자체가 여전히 좀 경계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좀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도 일부 있는데 반대로 이제 이율 배반적으로 증시는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어렸을 때 우리가 이제 물가를 향해서 돌을 튕기면 그 물결이 점점 사라지잖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앞으로 증시의 불안 요인들이 동일한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 현재의 불안 요인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은행권 불안, 그리고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우려,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볼 수 있는데 시장의 가민한 반응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기존에 발생했던 우려 요인들 다시 한번 좀 되짚어서 말씀을 해드리면 제가 과거 리만 사태 때 증시가 저점을 형성하고 안정이 되찾는 그 케이스를 얘기를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결국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과거 리만 사태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키워졌던 부분들도 있는데
결국 가구 모기지 업체들로 인해서 이제 리만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 사실 2008년도 9월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 가동하고 그해 12월 달 금리는 제로 수준까지 내려갔지만 주가는 계속 하락하는 모습이었죠. 결국 리만 사태 발생 원인의 근본 문제였던 모기지 채권 매입을 2008년도 12월에 선언을 하고 그 다음 달 매입을 하기 시작하면서 2009년도 3월 달 전후로 증시는 안정을 되찾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죠. 결국 미국의 중소형은행 불안 역시 잘 생각을 해보면 예금 이탈 방지 그리고 은행의 불가피한 자산 매각을 방지할 수 있는 BTFP를 도입을 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인달락 됐다고 해석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 우려는 최근에 미국 상업용 부동산을 염두에 두고 자산을 유동하는 증권 CMBS 연체율이 좀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이게 생각을 해보면 지난해 연준이 금리를 상당히 빨리 올리다 보니까 결국 고금리에 대한 부담들, 자본 조달 비용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이제 리파이낸싱을 하게 되는 경우 조달하는 비용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부담이 됐던 상황이죠. 결국 올해는 이러한 투자 환경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기도나 여파로 물가 금리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보면 미국 상업용 불안 우려를 높였던 그 투자 환경이 바뀌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되기 때문에 네. 결국 이 두 가지 사례를 놓고 온다고 하면 계속 고민만 하다 보면 증시는 한 발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때를 놓쳐버리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앞으로 좀 불안 요인이 발생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발생을 했던 환경들이 바뀌게 된다고 하면 여전히 리스크온을 선호하는 심리는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쯤에서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게 밤사이에 또 복병이 하나 생겼습니다. 유가 급등. 감산으로 인한 유가 급등. 그래서 뭐 연준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막 이런 기사들이 막 쏟아졌는데 향후 연준의 통화 정책은 사실 지난 FOMC로부터 우리가 점도표를 보고 힌트를 얻었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뭐 유가의 급등이 나타나면서 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인 건지 어떻게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건가요? 아마 유가가 어떻게 보면 이제 지난해 4월 이후로 일간 상승폭으로는 가장 많이 오르긴 했는데 네.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증시는 좀 상당히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어야 되는데 미국 증시는 혼조를 보였죠. 특히 지금 시장이 걱정했던 거는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물가가 당연히 올라가기 때문에 연준의 통화 긴축이 앞으로 좀 매파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이게 좀 반영되면서 기술주 중심의 이제 나스닥만 좀 하락폭이 좀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렇죠. 하락폭을 놓고 본다고 하면 저는 일시적인 노이즈 정도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최근에 발표된 미국의 2월 PC 그리고 그런 PC 결과를 놓고 온다고 하면 앞으로 물가가 오름폭을 더 줄여나갈 수 있다는 부분들을 경제 지표를 통해서 확인을 해줬기 때문에 연준의 통화 정책은 앞으로 더 매파적으로 바뀌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CME 패드워치 2를 통한 이 금리 인상 확률값이 너무 많이 바뀌고 있어서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한번 확인을 했더니 네. 유가가 올라가면서 이제 5월 FMC 때 25bp의 금리 인상 한다는 확률이 56.7%로 뒤바뀌었어요. 사실 전일만 해도 네. 동결을 봤던 게 이제 시장의 좀 올라간 의견이었거든요. 거군요. 25bp 추가 25bp 인상. 올라갔죠. 유가가 지금 올라가면서. 네. 그리고 이제 올해 연간 FMC 일정을 놓고 온다고 하면 5월달 25bp 금리 올리고 6월달은 동결. 그러니까 올해 연간을 놓고 온다고 하면 다음 FMC 때 이제 금리 인상을 중단한다는 게 시장이 예상을 하고 있고 금리 인하는 올해 7월부터 25bp 단행을 한다. 이게 지금 현재 시장이 생각하고 있는 연준의 통화 정책 수순인 것 같아요. 제가 좀 약간 우려하는 거는 올해 1분기 때 사실 연준의 통화정책 가이던스는 지난해부터 계속 시장에 던져주고 있는데 그동안 시장을 믿지 않았던 게 어떻게 보면 불안 요인으로 작용했던 부분들이었지만 그게 축소됐죠. 그러다 보니까 증시가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이 됐던 부분들이었는데 네.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발생하면서 그게 다시 괴리가 커지고 있는 부분들이 앞으로 좀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시장은
뭐 금리 인상이 중단되는 시점보다는 기준금리 인하가 올해 단행될 거라는 부분들에 상당히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올해 기준금리 인하는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보는 높은 이유는 상황 속에서 쭉 그럼 이어가는 네. 건가요? 상당 기간? 왜냐하면 3월 FMC 때를 보면 금융 안정, 물가 안정 이 두 가지 갈림길에서 연준은 사실 금융 불안을 안정시키는 통화정책 행보보다는 여전히 기존 목표인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금리를 올렸었잖아요. 결국 그런 양상이라고 하면 그 기조가 바뀌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3월 FMC 때 제시한 올해 최종 정책 금리 중위값은 5.1% 그대로 유지된 부분들은 있지만 올해 상단은 기존 5.6에서 이제 5.9로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 연준이 생각하는 최종 정책 금리 수준 올해 같은 경우에는 5.5에서 5.75 정도 좀 보셔야 되고 네. 또 내년도 최종 정책 금리의 중위값은 기존이 4.1이었는데 4.3으로 올렸죠. 결국 연준 입장에서는 점도표를 통해서 기준금리 인하는 내년 그리고 금리 인상 중단은 이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물가 오름폭이 앞으로 발표되는 물가 지표를 통해서 계속 확인된다고 하면 5월달, 6월달 각각 25pp씩 올려서 6월달에 최종 정책금리 5.5를 마지노선으로 해서 금리 인상 중단 그리고 연말까지 그 기조를 유지하고 내년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수순으로 갈 겁니다. 다만 물가가 좀 튀어오르는 게 좀 확인된다고 하면 6월이 아니라 7월달까지 한 번 더 25bp 금리를 올려서 7월달에 최종 정책금리 5.75로 해서 금리 인상을 중단하는 형태로 갈 거를 좀 보고 있는데 저는 두 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첫 번째 6월달에 최종 정책금리 5.5를 기준으로 좀 금리 인상을 중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어요. 네. 사실 2월 근원 PCE가 전년 동월 대비 4.6%가 나왔죠. 근데 연준의 최종 정책 금리는 지금 현재 상단이 5%죠. 결국 근원 PC와 정책 금리 간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실질 정책 금리는 처음으로 양액값 어떻게 보면 이제 40pp 정도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연준의 실질 중립금리랑 비교를 해서 놓고 봤을 때 실질 중립금리를 상회하는 실질 정책금리가 발생을 하게 되면 연준은 금리 인상 중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과거 2018년도 12월 직전 금리 인상의 마지막 단계에서 나타났던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은 지금 현재 뭐 유가가 급등하든 다른 요인들로 인해서 물가를 나타내는 지표들이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네. 과거의 형태를 놓고 온다고 하면 실질 중립금리를 상회하는 실질 정책금리가 현재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면 연준은 미리 금리를 인상했던 거를 중단했던 것들이 과거에 나타났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6월달, 7월달 정도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겠구나라는 시그널로 좀 보셔도 무방하지 않나라는 차트를 좀 보고 있어요. 네. 예. 어쨌든 시장이 이제 인하를 기대를 하기는 하지만 올해 인하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염두를 해둬야 되고, 근데 이렇게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나스닥 지수의 랠리가 상대적으로 3월뿐만 아니죠. 올 초부터 보면은 빅테크 종목들이 쫙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할 수밖에 없었는지 여러 가지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경기 안 좋아도 빅테크 형님들은 돈 많으니까 잘 버틸 것이다. 뭐 이런 측면의 분석도 있고요. 지금 많이 빠졌으니까 말씀해 올랐다. 주신 게 어떻게 보면 답이 있었어요. 어떤 답이요? 제가 답을 경기가 말했나요? 예, 경기가 안 좋아진다고 안 좋다고 네네.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 금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물가 금리가 떨어지는 거랑 네네. 빅테크랑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네. 물가 금리가 떨어지면 결국 기술주 입장에서는 할인율 축소에 따른 실질적으로 주가 상승 기회가 높아질 수밖에 네. 없기 때문에 나스닥이 최근에 견고하게 움직인다 그렇게 좀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미국 증시는 나스닥 지수가 미국 증시를 견인하는 송봉장 역할을 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차트 하나를 좀 보여드릴게요. 네. 아마 지금 보시나 차트 그림 1번을 보시면 이게 회색이 미국 금융여건 지수를 나타내는 거고요. 파란색이 나스닥 지수를 나타내는 건데 금융 여건 지수가 뭔가요? 결국 심플하게
올라가게 되면 금융 여건이 그렇게 좋지가 않다. 금융 불가라는 이런 비용이나 이런 게 불확실성이 많이 좀 있나? 커진다. 근데 이게 낮아지면 좋은 거죠. 지금 여건이 좀 좋아지는구나.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좋은데 네. 지금 나스닥 지수 흐름을 놓고 본다고 하면 지난해 12월 28일 날 저점이 형성됐고요. 올해 2월 달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불마켓 진입의 경계선이 20%잖아요. 그래서 올해 2월 달 정확히는 2월 2일 날 연간 직전 저점에서 19.5% 상승을 하면서 불마켓 진입 시도를 했었어요. 네. 근데 그때 당시 실패를 했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 2월 근원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로는 문제가 없었는데 전월 대비로 놓고 봤을 때 예상치보다는 조금 더 높게 나왔다는 이유, 그리고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발생하면서 불마켓 진입에 실패하다가 하락하는 모습이 계속 나타나다가 네. 다시금 이제 3월 31일 직전 저점 수익률 19.7% 상승하면서 지금 현재 안착 시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1차와 달리 성공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결국 2월 근원 PC가 전년 동월 대비 4.6% 나타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준의 정책금리 5%를 하회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나스닥 지수는 불마켓에 진입할 확률이 상당히 커졌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렇게 얘기해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서 좀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제어를 위한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는 기대 인플레이션 안정을 도모하면서 디스인플레이션 국면이 지속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미국의 PC, 근원 PC, 그리고 이제 미시간대 1년 기대 인플레이션율, 또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보셔야 되는 지표들을 나타냈는데 제가 숫자를 표기한 부분들이 있어요. 보시면 3.6? 네, 그냥 심플하게 헤드라인 PC가 전년 동월 대비 5.0% 하락을 한 게 올해 2월달 확인됐죠. 그리고 미시간대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을 나타내는 건색에 해당되는 선을 놓고 온다고 하면 이게 원래 예비치가 3.8이었어요. 근데 이게 확정치가 3.6%로 수정되면서 네. 결국 물가는 떨어지고 기대 인플레도 더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국면은 디스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다는 게 확인됐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스닥 증시가 앞으로 이제 뭐 다우나 S&P 500 지수 대비 미국 증시를 견인할 수 있다고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거고요. 네. 제가 오늘 들어서 좀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근원 PC와 정책금리 역전이 나타났다는 거를 지금 보시는 그림 3번을 보시면 제가 막대로 표시를 해놨어요. 네. 결국 올해 들어서 이게 음의 값에서 양의 값으로 전환하면서 나스닥 지수가 상승 강도가 높아지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 이 근원 PC와 정책금리 간 역전은 과거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의 막바지 구간에서 금리 인상 중단이 멀지 않았다는 신호가 됐기 때문에 결국 나스닥 지수의 상방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차트를 통해서 앞으로 나스닥 지수가 불마켓에 진입할 수 있다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최근에 미국 재무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해서 세부 사항을 얘기를 해줬잖아요. 네. 근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에 대한 동력 강화가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주에는 센티멘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앞으로 나스닥 지수를 상당히 좀 좋게 보는 흐름을 좀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향후에도 나스닥 시장 내에 기업들의 주가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좀 열어둘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체크해 볼 만한 경제 지표 뭐가 있을까요? 네. 이번 주 세 가지 정도 염두에 두시면서 보시면 좋을 걸로 좀 보고 있는데요. 세 가지. 예, 우선은 4일날 발표되는 유럽의 2월 생산자 물가입니다. 아직까지 예상치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 유럽의 생산자 물가는 지난해 8월달 고점을 형성하고 5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유럽은 지금 현재 에너지 가격 안정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재투자를 할 수 있는 수요 회복을 유도할 수 있는 에너지 가격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유럽 경제 성장 기저를 좀 방어해 줄 수 있는 역할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만약에 생산자 물가
전년 동월 대비 하락폭이 나타난다고 하면 이 역시 앞으로 남아있는 22 통화정책 회의를 통해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일날 이제 중국의 3월 차이신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서비스업 PMI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사실 전월과 비교를 해보면 예상치 자체는 좀 부진할 걸로 예상이 돼요. 제조업 PMI는 51.4, 서비스업 PMI는 55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전월보다는 좀 부진하게 좀 예상되고 있는 흐름이긴 하지만 일단 코로나19가 좀 확산이 주춤되고 있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겨울철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 지원책 효과로 경관 수요 회복을 유도하고 있는 정책 흐름들로 인해서 고용 신장세가 상당히 잘 나오고 있는 흐름입니다. 이로 인해서 전월보다 부진한 결과치보다는 경기 확장 국면에서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증시에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여지는 없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경제 지표는 이제 7일날 발표되는 미국의 3월 고용 지표입니다.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의 예상치는 22만 4천 건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실업률은 전월과 동일한 3.6.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년 동월 대비 4.3 정도 예상되는데 전월치가 4.62였기 때문에 전월보다는 떨어지죠. 전월에도 2월 고용지표 결과를 해석할 때 시간당 평균 임금을 가지고 증시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거든요. 네. 결국 전월보다 시간당 평균 임금이 하락한다는 거는 임금 상승 둔화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물가 오름폭 둔화에 따른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가 좀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여론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을까 봅니다. 결국 연준의 통화정책에 대한 경계심을 좀 낮춰줄 수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일에는 유가가 올라가면서 연준이 매파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식의 해석이었지만 7일날 발표되는 3월 고용지표 내 시간당 시간당 평균 임금 결과는 반대로 시장 경계심을 낮추는 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세 가지 지표 가운데 7일날 발표되는 미국의 3월 고용 지표를 좀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3월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2월부터 좀 주가 조정이 나타나면서 이거 3월이 좀 어려운 거 아닌가 싶은 가운데서도 또 은행 이슈가 불거졌는데도 시장은 강했습니다. 4월이 통상적으로 시장이 좀 좋은 편에 속한다고 하죠. 네, 그렇죠. 사실 지난달에 나오셔서도 시장 상황 좀 불안불안한 저의 마음을 시장 괜찮을 겁니다라고 하셔가지고 굉장히 안심한 적이 있는데 4월은 어떻습니까? 역사적인 흐름을 같이 또 밟아가나요? 네. 디스인플레이라는 단어를 제가 항상 강조를 좀 드리고 있어요. 네. 물가 상승폭은 플러스이지만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는 거를 디스인플레이션 국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매달 발표되는 물가 지표, 기대 인플레이션율 지표를 놓고 온다고 하면 디스인플레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결국 이런 걸 놓고 온다고 하면 결국 리스크온 심리가 앞으로도 견조하게 계속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도 뭐 말씀을 드리지만 2월 근원 PC 결과 그리고 7일날 발표되는 3월 시간당 평균 임금 이런 결과를 놓고 온다고 하면 연준의 통화정책 행보에 대한 경계심을 낮추는데 계기가 될 거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실한 불안 심리는 여전히 유효한 부분들은 있지만 그에 반응하는 증시 체력은 최근에 견고하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확인할 수 있으실 거예요. 결국 리스크온 심리가 계속 견고하게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자산들이 있다고 하면 여전히 유지를 해도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몇 가지 지표를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 지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 특히 주식을 비중을 축소를 해야 될지 아니면 계속 가지고 가야 될지를 염두에 두실 때 저는 미국의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 이게 전년 동월 대비로 놓고 봤을 때 기준선 7%를 계속 아래에서 움직이는지 여부를 놓고 본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2021년도 12월에 미국의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7%대에 진입하면서 같은 달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 증시가 고점을 형성하고 추세적으로 하락하기 시작을 했고요. 지난해 12월 달에 미국의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6.5% 나오면서 7% 아래로 처음으로 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를 포함한 선진국 증시가 상승 강도를 높아가는 데 영향을 줬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미국의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
기준으로 했을 때 7% 언더에서 계속 움직인다고 하면 여전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계속 가지고 가셔도 된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심플하게 방금 얘기해드렸던 지표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생각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7월 달부터. 결국 10년물보다는 2년물 하락폭이 더 빠르기 때문에 장단기 스프레드가 앞으로 좀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 이것도 좀 중요한 지표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 미국의 근원 PC 전년 동월 대비 결과치와 연준의 정책금리로 비교했을 때 이 역전이 2월 달 확인됐잖아요. 그래서 다음 달 발표되는 3월 물가지표를 통해서 다시금 또 확인되는 게 나타난다고 하면 사실 시장은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확률이 더 높아지기보다는 더 올라갈 확률이 더 높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방금 얘기해드렸던 세 가지 지표를 항상 염두에 두신다고 하면 4월 증시 역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4월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를 뭘로 가늠을 해볼지까지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또 4월 중에도 한 번 더 모셔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7시 9분 지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궁금해하시는 그 내용들 저희가 사실 6시 반부터 쭉 진행하는데 지금부터 보시는 분들이 더 많으세요. 그래서 이분이 아마 한 번에 쭉 정리해 주실 겁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입니다. 위원님 네. 나오실 때 일부러 네. 찾아서 딱 키시는 분들도 많으시다는. 전혀 없습니다. 두 분 계시겠죠. 두 분. 집에서 보고 계신 분과 캐나다에 보고 계신 분. 그 정도? 저희 지인은 그냥 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죠. 네, 어쨌든 많이 보고 계시다라는 거. 네. 그래서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뉴욕 증시가 나스닥이 좀 쉬어가기는 했어요. 네, 오늘 보면 어저께 딱 이 시간에 저희가 방송하는 시간에 유가가 급등하는 거 막 선물 막 보여주었는데 그건 네. 대응을 못해 시간이 없어서 못 해드렸는데 여하튼 유가가 급등했죠. 그러다 보니 에너지 업종이 급반등하는 게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 다우지수가 모처럼 3대 지수가 중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에너지가 많이 올랐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잠시 후에 또 보여드리겠고요. S&P 0.37%, 나스닥은 또 0.27%, 나스닥은 좀 상대적으로 오늘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장중 낙폭에 비해서는 상당히 분을 회복하면서 왜냐하면 1%가 넘게 하락했었거든요. 그렇지만 나스닥은 0.3% 하락에 마감됐고요. 또 하나 이제 오늘도 여전히 또 이슈거리 아니겠습니까? 테슬라가 6% 넘게 하락하면서 유의하시는 분들 꽤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핵심은 유가부터 보여드리면 오페크 플러스죠. 116만 배럴의 자발적 감산을 계속 발표하면서 이게 $80를 확 넘어서는 모습이었습니다. 계속 이게 70에서 80 왔다 갔다 하다가 $60대로 들어간 게 불과 2주 전이잖아요. 열흘 전? 그 정도 됐는데요. 갑자기 다 올라갔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에서의 어떤 수요 회복, 수요 증가, 그리고 또 하나가 이라크랑 터키 사이에 파이프라인의 이슈가 있었는데요. 그것으로 상관없이 오페크 플러스에서 자발적 감산을 하면서 이제 유가가 급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일부에서 또 $100 간다 얘기하는데 그 뭐 가봐야 되는 거고요. 그건 뭐 늘 하는 사람들의 얘기니까. 골드만삭스는 연말 목표치가 유가가 $92에 갔었거든요. 그 브렌트 기준으로 보면. 근데 그게 지금 $95로 좀 높여놨고 그러다 보니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또 나온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게 아주 이 그림이 너무 재밌어서 갖고 왔습니다. 이게 보면 3월 30일 이후에 보면 쭉 가다가 이틀짜리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게 훅 올라가면서 직선이 그래서 직선. 코너크 밸리스. 그러니까 뭐 하루짜리밖에 안 되지만 지금 이렇게 지금 국가가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엑소모빌, 쉐브론, 코노크 필립스 이런 것도 올라갔고 S&P 이런 정도의 움직임을 보여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에너지 주식이 급반등한 거 그런 것들이 오늘 시장의 특징이었죠. 어저께 기억하세요? 올해 들어서 섹터별로 보면 제일 많이 떨어진 거가 3월의 하락으로 인해서 금융주가 제일 많이 떨어졌고요. 섹터별로 보면 두 번째 하락이 컸던 것이 에너지가 마이너스 5.5%였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오늘 좀 반등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금리도 한번 볼까요? 금리도 3.4% 초반으로 다시 또 좀 밀려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보시면 금리가 지금 내려가니까 또 달러도 분명히 좀 내려가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이 여기 방송 보시는 분 중에 해외에서 보셔갖고 미국 주식만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이 현재 오늘 좀 몇 분이 보고 계십니까 지금요? 지금 약 16,821분이 보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 2분 정도 제외한다 여덟 앵커 때문에 오신 분이고요. 아니에요. 지금 네. 제가 그 말씀드리고 나니까 네. 위원님 때문에 본다라는 댓글이 쭉 올라왔습니다. 제가 지금은 안 보이지만 제가 지하철 타고 가면서 다 봅니다. 얼마나 제가 거짓말을 하셨는지. 근데 보시면 미국 달러가 내려가는 것이 우리 모든 분들한테 거의 대부분한테 호재예요. 호재. 달러가 내려가는 것 자체가 그쵸. S&P 500의 기업에도 좋고요. 왜냐하면 이익 상황이 좋아지기 때문에 해외 매출이 많은 기업들, 네. 해외 매출이 제일 많은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IT라고 보시면 돼요. IT는 60%가 해외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좀 조사해 보시면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것들은 많이 쭈룩쭈룩 나옵니다. 그렇죠. 이게 IT가 대부분 높고요. IT를 제외한 것 중에서 해외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 기업 중이 에스테로더입니다. 그래서 에스테로더 같은 건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좀 괜찮다 보이는데 뭐 약간 논외가 되겠고요. 여튼 중요한 것은 달러가 지금 내려가는 추세를 보이는 것 자체가 이 모든 거를 떠나서 유가가 올라가건 말건 뭐건 간에 가장 우리 한국 주식 하시는 분들한테 특히요. 미국 주식 하시는 분 내려가는 거가 가장 큰 호재다. 이건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금값입니다. 금값. 금값은 또 지금 다시 2,000달러에 도달하면서 거의 지금 직전에 한 두 차례 찍고 났었거든요. 종가로 보면 두 번째 높아진 수준이고요. 올해 들어서요. 지금 거의 보면 1년 만에 최고가 수준을 가고 있는 겁니다. 익숙한 숫자입니다. 1984. 1984요? 제가 태어난 연도죠. 아, 그러세요? 이러면서 또 나이가 공개되고. 괜찮아요. 여하튼 지금 보시면 지금 달러가 약해지는 대신에 또 금값이 올라가고 있다. 그런 것들 하나의 약간 뭐랄까요. 지금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다라는 것 보셔야 되겠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금을 또 이거 뭐 사야 돼.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금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자산에서 일정 수준 포트폴리오에서 분산 투자, 해지 차원에서만 갖고 가는 게 맞다라고 네. 보고 있고요. 금값 올라가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댓글 보니까 은은 어떻게 물어보시는 있는데 저는 은은 하나도 모릅니다. 해본 적 훨씬 크겠죠. 그래서 금값 대비 은이 뭐 덜 올랐다는 얘기 있는데 그거는 제가 잘 모르니까요. 은 가격도 최근에 올라갔어요. 같이. 약간 금이랑 좀 연동해요. 연동하는데 비슷하게. 금값이 사상 최고가에 근접한 것에 비해서는 은은 못 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하여튼 뭐 은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찌됐건 그런 걸 하시는 분들은 해지보다는 분산 투자보다는 공격적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네. 수익을 내기 위해서 가는 거는 저는 금도 반대하고 은도 반대한다. 뭐 은은 모르겠어요. 금은 수익을 내게 하기에는 그렇게 재미는 없을 겁니다. 금 자체는요. 그보다 훨씬 주식 투자가 안정적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기업은 미국 기업은 어찌됐건 수익의 변수이기 때문에 수익 예상을 잘 쫓아가면 되는데 그렇죠. 금은 스스로가 밸류를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금은 다른 거에 의해서 움직이는 변수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 그래서 그거는 뭐 알아서 판단하시면 되겠고 다만 네. 금이나 이런 것들을 상품을 거래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테크니컬하기 때문에 그런 쪽 분들한테 관심 있으면 조언을 받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자, 시장에 대한 월가의 의견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약간 양분되고 있는 것 같아요. 좋은 분들은 목소리 더 높이고, 네. 안 좋다 항상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제 안 좋다 하면서 목소리 높이시고. 이런 거죠. 어제도 제가 기억하시지만 마이클 버리가 사과했다. 내가 반성문 쓴 거 잘못했다. 딱 6자로 내가 틀렸다. 여러분들한테 팔라고 얘기한 거 내가 잘못했다. 네. 얘기했잖아요. 그 와중에 저 약간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로 6가지 이유를 탐리가 얘기하면서 그중에 6개 플러스 하나가 뭐냐면 플러스가 있는데 그건 제가 어저께 차마 말했냐는데 딱 마이클 버리를 저격합니다. 뭐라고요? 우리나라 말로. 마이클 버리도 쟤 지금 틀렸지 않냐. 반성하지 않냐. 그러면서 지금 트랩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탐내 얘기는 그 곰이 지금 트랩에 갇혀 있기 때문에 탐지에 갇혀 있기 때문에 나와야 되려고 소리를 지르는 애들이 많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양분돼 있고 그 시각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댓글 보면 나중에 보면 어떤 분들은 이거 너무 비싸 말래 도망쳐야 된다는 분도 있고 아니다 무슨 소리냐 좋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보면 주식시장이 존재하는 거죠. 의견이 다 다르기 때문에. 월가 의견을 보면 오늘 한 분만 딱 말씀드리겠는데요. 마이크 윌슨이다. 모건 스탠리인데요. 모건 스탠리는 기술주가 안전지대가 될 수 없다는 얘기를 딱 짚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3월 9일이요. 3월 9일 딱 SVB 사태가 터졌을 때 그 다음에 바로 마이크로소프트를 좀 그런 거 좀 안전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때 말씀드렸던 논리는 좀 지금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보면 적정주가 대비 한참 떨어져 있었는데요. 지금
확인해 보시면 적정 주가 수준을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도 상당히 붙어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좋아져 있어요. 지금요. 엔비디아는 그땐 좋아져 있었지만 지금 위로 가 있고요. 테슬라 잠시 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지금과 3주 전과 지금은 얘가 좀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 이분의 의견도 여러분 주목하실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따분한 방어적 주식이 안전지대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그래서 보면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라든가요, 그 콜게이트 파머레이브 이건 치약이잖아요. 치약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휴메는 보험회사고요, 센터포인트 에너지는 에너지 회사인데 별로 제가 다루질 않습니다. 여튼 이런 것들이 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시각이 이렇게 양분될 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각자 판단하실 때 어떻게 판단하셔야 되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믿게 되죠. 네. 그리고 자기랑 반대되는 얘기하면 기분 나쁘고 유익하고 욕하게 되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기본적으로 보면 분산 투자가 최선입니다. 분산 투자. 그래서 누구나 다 맞을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좀 분산 투자 하셔야 되겠고요. 뭐 본인이 다 인정하고 나는 지금 성장주 위주로 그 빅테크도 아니고 3번, 4번 위주로 빅테크가 아니라 그런 성장주로 계속 올인하겠다. 상관없어요. 다만 그런 분들은 변동성을 유의하셔야 돼요. 변동성을 자기가 각오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나는 변동성은 싫고 주가만 오르길 원해. 그런 건 세상에 없다는 거죠. 마치 배당도 많이 받고 주가도 많이 올라가길 원하는 거. 그런 건 없어요.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없는 거군요. 절대 없습니다. 있다 그러면 진짜 이상한 거거든요. 그게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담배 회사 있죠. 알트리아요 그룹이요. 네. 지금 8.2% 정도 배당 수익입니다. 지금 사시면 8.2% 정도 배당 수익이 나오는데 주가가 그렇게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구조가. 그렇지만 안정적을 좋아하시는 분은 배당을 받기를 원해서 하는 거죠. 리얼티 인컴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얼마 전에 다시 한 번 더 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5.2%대 샀거든요. 저는 죽을 때까지 팔망이 없어요. 리얼티 인컴을. 다만 리얼티 인컴이 올라가겠느냐 주가가. 그럼 올라가겠습니까? 그래서 딱 그렇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 배당 수익률은 뭐 8%, 9%짜리 넘쳐납니다. 넘쳐나요. 다만 그런 것들 보면 주가가 완만하게 하락하거나 최선을 해야지 주가가 그냥 안정적인 흐름이죠. 주가도 올라가고 배당도 올라가는 거 있으면 세상 돈 다 갑니다. 그쪽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하여튼 그 정도까지 말씀드리겠고요. 네. 특징주 바로 보겠습니다. 네. 특징주는 뭐 우리 시청자분이 가장 궁금해하셨던 종목은 테슬라입니다. 네. 테슬라가 금요일장에는 사실 엄청나게 올랐는데 어제는 또 상대적으로 많이 하락했어요. 네, 전 테슬라는 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6%가 떨어졌는데요. 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요 그림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웨드부시에서 댄 아이브스죠. 가격 인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났다고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했고요. 경기 분화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가격 인하 정책으로 테슬라 자동차에 대한 강한 수요가 지속됨을 확인했다. 그리고 중국의 테슬라 수요도 견제했고 분기 사상 최대 매출 중국에서 나왔거든요. 반면에 바클레이즈랑 번스타인입니다. 추가적인 가격 인하가 불가피할 거고 마진도 쪼그라들 것이다. 딱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요. 그러면 바클레이즈는 오늘 그래도 긍정적인데요. 번스타인은 사코나기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사코나기는 애플의 최대 애플 애널리스트의 최고인데요. 애플도 여전히 중립이고요. 번스타인은 얼마 전에도 $150의 매도 의견을 냈던 친구입니다. 이분은요. 그런데 보시면 왜 이러냐면 어저께 보시면 생산은 한 44만 대, 판매는 12,000 얼마잖아요. 네. 생산 빼기 그 인도하면 바로 재고가 나오잖아요. 그게 재고 그림입니다. 재고 그림이요. 딱 여기 써 있죠. 프로덕션 마이너스 딜리버리인데요. 그 어저께 17,000대 정도 나온 거고요. 이게 4분기입니다. 분기별이거든요. 분기 때 이때 보면 3만 대가 넘었었고요. 그래서 확 늘어났다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잖아요. 요걸 갖고 어떤 분들은 좀 계속 줄어든다. 긍정적이라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바클레이즈나 번스타인은 이거 봐라, 이거 문제가 많다. 여전히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격 인하를 할 것이고 추가적인 가격 인하를 얘기할 것이 하는데요. 궁극적으로 보면 가격은 계속 인하할 가능성이 훨씬 크죠. 추가적으로, 점진적으로. 왜냐하면 그러면서 마켓 쉐어를 계속 가고 팔로워들, 쫓아오는 사람을 죽이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걸 여러 번 일론 머스크는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똑같은 얘기를 양쪽이 다른 시각으로 그냥 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럼 이제 목표 주가나 투자 의견에 바뀐 것만 보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3월 말부터 지금까지, 어제 4월 3일까지요. 투자원이 바뀐 건 하나도 없고요. 오히려 목표 주가는 한 두 군데는 오히려 올려놓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정도가 있겠고요. 재고를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재고는 미국의 재고인데요. 모델 3가 좀 늘었다 조금 또 이렇게 이 부분을 많이 늘어났다라고 보는 분이 있겠고요. 좀 추세적으로 안정적이라 보는 분이 있겠고요. 오른쪽 모델 Y의 재고입니다. 재고.
재고가 많이 늘어났다는 부분도 있고 안정적이라는 부분도 있다. 그 차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좀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은 훨씬 더 앞으로 많이 떨어질 거다. 그래서 지금 압도적인 영업이익률이나 총 마진율이 떨어질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는데 이건 어저께도 보여드렸지만 전 이 앞에 모든 논란은 제가 있는 거를 제가 객관적으로 뉴스를 갖고 온 거가 되겠고 이거는 어저께도 설명드렸던 건데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완벽하게 지금 꿈과 희망을 갖고 엄청나게 올라가는 장은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인정하다시피 여전히 불안불안한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주목할 만한 뭐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좀 적정 주가를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적정 주가. 적정 주가랑은 다시 한번 확인드리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 꿈과 희망을 제시하는 12개월 뭐 24개월의 목표 가격이 아니라 지금 최소한 이 정도는 되겠다는 공시지가 개념이라 보시면 돼요. 이거 누가 만드느냐? 모닝스타에서 만드는 거가 되겠고요. 어저께 댓글 보니까 어떤 분들은 야 이걸 어떻게 매일매일 바뀌냐 그러는데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금리라든가 다양한 외부 변수를 갖고 모닝스타의 프로그램으로 돌아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이 만드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 가격으로 보면 지금 많이 벌어졌을 때가 있거든요. 벌어졌을 때 상대적으로 요런 부분이요. 그렇지만 많이 붙었을 때 있죠. 2월에도 한번 붙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다시 붙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보시면 한 8% 정도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이 상태에서는 적극적으로 사는 건 아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올인하고 뭐 3배, 4배 이렇게 가시면 안 되는 거고요. 딱 이런 정도를 보시면서 주가에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랑 똑같습니다. 제 나름 의견이 도움이 될지 모르겠으나 저라면 그래요. 테슬라를 하나 싫어한다. 전기차를 살 마음도 없다 그러면 테슬라는 아예 안 보고 사는 게 인생 편하고요. 나는 테슬라에 좀 관심 있고 전기차 좋다 그러는데 한 주 없다 그러면 한 주를 사시면 돼요. 사고 조금씩 넘어가면 되는 거고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특히 진짜 좋아서 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이런 건 다 노이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테슬라에 이어서 로키드 마틴의 주가가 어제 3% 가까이 올랐어요. 우리 또 이 위원님께서 약간 밀덕이시잖아요. 아, 절대 아닙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아니에요? 밀떡 어깨에 있는 분들한테 욕 바가지로 먹습니다. 그러니까 로키드 마틴은 3% 가까이 올라갔는데 두 가지가 있긴 있었어요. 프로젝트 공대지 신규 미사일 건이 45억 달러 규모의 최장 45억 달러 규모의 구매액이 있었고요. 첫 때는 4.4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입니다, 지금. 네. 요거는 뉴스고요. 호주 방어 위성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JP910의 우선 협상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런 뉴스가 있는데 그보다는 그건 뭐 단기적인 뉴스라고 보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사시면 좀 물린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제가 다른 곳에서 한번 세미나 때도 말씀드린 건데요. 지정학적 위협이 고조되면서 글로벌 국방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중국의 국방 예산이 이번에 양회했잖아요. 거기서 또 7.2%로 전년보다 더 높여놨습니다. 증가율이요. 중국의 국방 예산입니다. 미국의 국방 예산도 8%가 늘어났는데요. 올해요. 늘어났는데 더 중요한 거가 이겁니다. 지금요. 이건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최근에 특집으로 계속 시리즈를 내고 있거든요. 분석 개사를 내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월스트리트저널에 약간 보수적 색채가 있는 건데요. 중국과 러시아 대비해서 그 정말 그레이트 파워의 전쟁 이 싸움에서 미국의 국방력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미흡하다는 강경한 기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 이게 바로 핵심 요인이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래서 저는 로키드 마틴이나 노스럽 그런만 이런 걸 좀 아시는 분이면 장기적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꿈과 희망 정도까지 이해하신다 그러면 IT라는 ETF가 좀 최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IT. 예, 근데 이런 것들은 지금 여러분이 갖고 계신 ETF 중에 사상치 효과라는 게 거의 없을 거거든요. 이 지금 사상치 효과가 바로 바짝 부어졌습니다. 오늘 하루만 오르면 또 사상치 효과거든요. 저는 IT 같은 ETF는 이런 거 좀 좋아하시는 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 걱정이 되는 분. 특히 하나 말씀 안 드리겠지만 여러분 한번 검색해 보시면 금방 나옵니다. 일본의 올해 국방 예산 보시면 여우대 랭커도 깜짝 놀랍니다. 왜요? 일본이 전후 최대의 국방 예산이 이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본이 국방 예산 어디서 쓰겠냐는 거죠. 그러게요. 답은 나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전 IT 같은 거 저는 개인적으로 한 6년째 갖고 있습니다. 이 ETF를요. 근데 전 팔면 일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특징적인 종목들에 대한 이슈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이 시간 미국 주식의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은 화요일이고요. 내일은요, 살짝 예고를 해드리자면 원래 늘 금요일에 함께 하셨던 우리 이남우 교수님이 내일은 하루 이틀 더 빨리 출연을 하십니다. 또 이남우 교수님 좋아하시는 팬분들 계시니까 내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6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